안녕하세요. 겨울의 끝자락이면 생각나는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다시 싱글이 된 30대입니다.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은 없었지만 막상 결혼을 하니 정말 잘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꾸역꾸역 참았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고 보니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릴 적 아빠와 이혼을 하시고 엄마는 저를 홀로 열심히 키우셨어요. 이혼할 당시 주부셨던 엄마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중에 엄마는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고 장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셨어요. 이혼 초반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자리를 잘 잡으셨고 저 역시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의 고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렇게 명문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죠. 졸업을 한 후에는 바로 대기업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은 원래 대대로 사업을 하는 집안인데 나는 사업하는 게 영 맞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취업을 했어. 은준애도 가게 운영하니까 알겠지만 직장 다니는 것보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더 많잖아. 나는 그게 나랑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근데 막상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도 들고. 은주는 어때? 나? 나는 글쎄 별로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이 안 드네. 우리도 엄마가 가게 하고 있지만 그거 그대로 물려받을 생각은 나는 못하겠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내가 할 생각을 하면 엄두가 안 나. 수연 씨도 그렇지 않아? 부모님 사업장 운영하는 거 보면 내가 그 정도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 그런가? 나는 그래도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나는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려고. 직장도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차피 지금은 부모님이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이어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일을 그만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어찌되었든 지금 안정적으로 가게가 잘 되고 있으니까 먹고 살 길은 있겠지. 저도 남편도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지만 저와 남편의 생각은 서로 달랐어요. 저는 엄마가 고생하면서 일군 가게를 엄마만큼 잘 운영할 자신이 없었고 남편은 자기가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직장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일을 했고 남편은 뭔가 모르게 직장의 흥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얼른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죠. 은주야, 우리 이제 30대가 되는데 결혼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주변에서 하나둘씩 결혼하고 너랑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모은 돈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물어보면 같이 살면서 모으는 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랑 결혼을 지금 하고 싶어.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도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대환영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지금 당장은 사회생활을 좀 더 하고 싶어. 아무래도 결혼하게 되면 안정적일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결혼하면 언제 아이 낳나 이런 것도 압박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되도록 늦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엄마 도움 안 받고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결혼 자금이라면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다 마련해 놓았어. 거기다가 엄마랑 아빠가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혼 준비하는데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야. 이런저런 거 다 생각하다 보면 결혼은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랑 결혼하자. 결혼 준비하면서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은주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남편과 연애를 할 당시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생각을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 서운해하기도 했지만 자기랑 만나다 보면 저절로 결혼 생각이 들 거라며 말을 했죠. 그렇게 1년 정도의 연애를 하고 남편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사계절을 만났으면 충분히 서로 알 건 다 알고 있을 거라면서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저에게 남편은 그동안 모았던 결혼 자금과 재산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도 사실 결혼을 해본 것이 아니라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을 보면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꾸려나가는 게 결혼 생활인 것 같아서 빨리 나는 결혼을 하고 싶어. 은주가 고민하는 부분이 뭔진 알아. 아무래도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결혼하면 엄마를 잘 챙길 수 있을까 걱정도 되겠지.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은주 어머니도 내 어머니처럼 생각할 테니까. 엄마도 엄마지만 사실 우리는 아직 준비된 게 별로 없잖아. 직장 생활을 한 지도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준비된 결혼 자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그래도 계속 돈도 모으고 해서 적게 있는 건 아니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면 드는 비용도 장난이 아니고 예물이나 예당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나는 아직 자신이 없고 걱정이 돼. 결혼 자금이라면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해결을 할게. 이미 엄마랑 아빠한테 말씀드리니까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 은준의 가정 상황도 충분히 아시고 괜찮으시대. 예물이나 예당 같은 건 다 생략하고 그냥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아이도 네가 원하는 시기에 갖는 걸로 하자. 나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은주랑 평생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을 결심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 남편은 자신의 재산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세세하게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신뢰가 생겼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엄청 반겨주셨어요. 거기다가 결혼 준비는 모두 호화스럽게 시댁에서 다 준비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엄마, 우리 수연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했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인지 몰랐네. 반가워요. 나는 수연이 엄마예요. 수연이가 너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사람일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왜 수연이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는지 알 것 같네. 결혼 준비 때문에 많이 걱정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아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통해서 준비하면 수월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주변에도 결혼을 할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저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그리고 저희 집은 엄마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혼주석도 엄마 혼자서 앉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미리 말씀드려요. 엄마가 어릴 적부터 혼자서 저를 키우셨고 지금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 그런 건 이미 수연이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은주 씨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뵈야 할 것 같은데 언제 시간이 괜찮을까요? 가게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우리도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만나면 말이 잘 통할 것 같네요. 부모들끼리 나눠야 하는 말들도 있고 하니 양가 만나서 인사 한번 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해봐요. 수연이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는 대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라 오시는 하객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는 있게 결혼식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도 주변에서 결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면 부담도 덜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수월하게 결혼을 준비하는 데 보였습니다. 남편과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로 자금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금을 서로 오픈해 정리를 하다 보니 남편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통장에 다 묶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 씨, 근데 처음에 모아둔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근데 이건 지금 예금이라서 당장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해지를 해야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이긴 한데 여기서 전세 만기 될 때까지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연 씨는 어떻게 생각해? 아, 이거 통장 예금으로 묶어둔 거라서 아마 해지는 가능할 거야. 근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해지하면 약간 손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급하면 엄마가 필요한 자금은 대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손 벌리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예금 만기되면 그때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 들어갈 돈이 많은 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예금은 나중에 해지가 된다는 거지? 얼마나 남은 거야? 뭐 누가 먼저 결혼식 비용을 내던지 당장 상관은 없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약간 당황스럽긴 하다. 처음에는 수연 씨 돈까지 다 생각을 해서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볼까 했었거든. 신혼집도 다른 곳으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장 이사를 갈 수는 없겠다. 조금 마음에 걸리면 나중에 엄마한테 한번 말해볼게. 이게 엄마 아시는 분 때문에 가입했던 거였는데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 나도 당황스럽네.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지금 해지하면 손해라고 하니까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 그래도 애써서 모은 돈인데 손해볼 순 없잖아. 갑작스러운 자금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모든 재산들은 서로 합쳐서 관리를 하기로 했고 그러니 결혼 자금을 지금 당장 누가 내던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나서도 이런저런 결혼식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다들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모든 진행하는 곳을 시댁 식구들이 아는 곳에서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부담이 되었죠. 그래,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니? 이번에 결혼식장 오픈한 지인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건 어떤가 해서. 이번에 계약하면 원하는 시간 빼주고 가격도 많이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그리고 우리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예약할 때 좀 여유롭게 인원수 잡아서 하면 될 것 같다. 네, 안 그래도 어머님께 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결혼 자금을 정리하다 보니까 수연 씨 통장이 아직 예금으로 묶여 있더라고요.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여유롭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연 씨 말로는 해지를 해도 괜찮다곤 하는데 손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그거? 근데 지금 해약하면 이자도 별로 안 되고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떼일 텐데 좀 아깝지 않니? 그게 이율이 좋아서 수연이 돈은 다 거기다 넣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해약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말이야. 일단 결혼 자금은 은준의 자금으로 해결하고 나중에 만기 때 다시 돌려주면 안 되겠니? 급하면 우리가 한번 마련을 해보고. 아니야.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자금 다 같이 모아서 관리하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 누구 돈 쓰나 상관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집도 아직 은주 전세가 만기 안 돼서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될 것 같아. 우리끼리는 그냥 그렇게 정했어. 어차피 신혼집 구하려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은데 잘 됐지 뭐. 남편은 마치 지금의 상황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엄마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결혼에 긍정적이었던 엄마가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시자 결혼을 미루라는 말을 하셨죠. 지금 당장 준비가 된 것이 없으니 준비를 조금 더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은주한테 얘기 들었어. 지금 당장 예금이 묶여 있어서 쓸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좀 도와줄까 생각도 했었는데 은주가 긋고 말리더라고. 그래도 생애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뭔가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면 지금 당장 결혼을 하기보다는 조금 미루는 건 어떠니? 예금도 조금 있으면 만기라고 했잖아. 그때까지 좀 미루고 전세도 그때쯤 되면 만기되니까 서로 자금 모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어머님, 어차피 예금은 저희가 쓸 돈이고 저희 나중에 재산들 다 합쳐서 관리를 할 건데 굳이 미룰 필요가 있을까요? 이사도 결국 나중에 신혼집을 선택해서 갈 거면 지금 결혼하고 살림 합치고 나중에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순서의 문제지. 그렇다고 결혼을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잘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뭔가 빨리 결혼식을 치르려고 서둘러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조금 아쉽네. 은주도 이게 맞는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은주 주변에는 아직 결혼을 한 친구들이 없어서 사실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네요. 그래도 저는 결혼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금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그냥 손해보고 예금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면 바로 해지하고 그 돈으로 결혼 준비할게요. 남편은 식사 자리에서 엄마가 하는 말에 기분 이상했고 그 이후부터 엄마에 대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도 이러한 사실을 말했는지 시부모님은 엄마와 따로 자리를 마련해 만나시기도 했어요. 엄마는 시부모님과 만난 이후에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셨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남편과 엄마 사이는 더욱 나빠졌어요. 특히나 남편은 엄마를 불편해하고 싫어했죠. 남편은 결혼 후 3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시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장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월급으로 200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을 주었죠. 남편은 이런 얘기를 엄마와의 식사 자리에서 말을 했어요. 장모님, 이번에 직장 그만두고 저희 부모님 사업장에서 일 배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직장은 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업 운영을 해보려고요. 아직 수습 기간이라서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월급 받곤 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제가 직접 사업장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은주도 옆에서 응원을 해주니 저도 열심히 배워보려고요. 아, 직장을 그만뒀어? 그래도 아무리 수습 기간이라고 해도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월급이라면 조금 적지 않은가? 김서방 많이 힘들겠네.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들도 있겠지. 직장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했던 건 은주한테 들었네. 그동안 많이 스트레스 받았겠구나. 이번에 잘 열심히 배워서 잘 운영을 해보게. 힘들면 내가 생활비 정도는 보태줄 수 있어. 고마워, 엄마.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버는 돈으로도 충분해. 엄마 가게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우릴 도와줘.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지 당신? 옆에서 이렇게 힘주고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든든하네. 사실 나는 직장 그만두고 사업장에 배우러 간다고 들었을 때 괜찮을까 걱정도 했는데 다들 이렇게 응원해주니까 다행이네. 그럼 이제 우리는 가족인데 뭐라든 응원해줘야지. 처음에 뭐든 배울 때 가장 힘든 게 돈이 안 돼서더라고. 나도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 모아둔 돈은 없지. 그렇다고 배우고 있는 일은 그만둘 수 없지.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 그걸 다 하니까 내가 김서방 힘들 때 도와준다고 하는 거야.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요청하라고. 하하호호 즐겁게 식사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은 뜬금없이 엄마가 자신의 자존심을 자극했다면서 기분 나빠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왜 그런지 몰랐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엄마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주기적으로 반찬을 만들어 보내도 엄마가 한 반찬은 손에도 대지 않았고 엄마 생신 때에도 일이 바쁘다며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부산에 계시는 엄마에게 직접 가서 생신을 챙겨드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전화조차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참 허무하기도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도 똑같이 시댁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은 나에게 잘해줬으니 결혼하면서 더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야 한다고 말을 했죠.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벌써 결혼한 지 1년인데 우리 집에는 엄마 생신 때도 휴가 때도 첫 명절 때도 한 번도 내려가 보지 않았잖아. 거기다가 엄마한테는 이제 전화도 안 하는 거 알아?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매주 시댁 식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야 하고 챙겨야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해? 당신이랑 나랑 같아? 그리고 나는 장모님한테 화가 난 것도 있고 장모님이 먼저 나를 무시했는데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아직까지 와이프 데리고 사는 것도 장하다고 할 판인데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홀어머니의 외동딸인 당신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는데 그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다 뜯어말린 결혼을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해서 한 결혼이라고. 뭐?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말을 해주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당신이랑 싸우지도 않고
혼자서 엄마랑 잘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언제는 엄마 혼자서 나 키워서 정말 대단하다고 했잖아. 고작 엄마가 도움 주겠다고 했던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어? 그럼 나는 시댁에서 저렇게 하시는데 자존심이 안 상하겠니? 말 똑바로 해. 됐다.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넌 항상 그래. 받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매번 받을 생각만 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우리 식구들이 너 챙긴 건 안중에도 없고 더 받을 수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지 생각지도 못했네.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그냥 당신이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남편은 제가 배은망덕하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더욱더 황당한 건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남편과의 다툼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결혼했는데 제가 이렇게 시댁 식구들과 같이 자리를 하는 것처럼 그래도 열에 한 번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거기다가 엄마 생신 때며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정말 남처럼 행동하니 제가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한테 얘기를 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원래 사위는 백년 손님이야. 그거 모르니? 사위랑 며느리는 애초부터 다른 건데 그게 뭐가 너무하다고 하는 거야?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도 많은 거다. 옛날 갖다 써봐. 며느리는 아침 새벽부터 와서 아침상 차리고 청소도 싹 하고 가야 하는 건데 너는 그거 안 하고 있잖니? 그럼 우리가 그만큼 배려해 준다고 생각은 안 들어? 그거랑 마찬가지지 뭐. 네? 그게 왜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그리고 매 주말마다 이렇게 와서 밥 먹는 것도 조금 줄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쉴 시간 없이 매주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밥을 먹고 가면 피곤해서요. 한 달에 한 번쯤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리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모이는 건 어떠세요? 네가 며느리로 온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아직 이 정도밖에 친해지지 않았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니? 빨리 친해지려면 자주 봐야 하는데 너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두세 시간밖에 안 보니 친해질 틈이 있겠니? 그리고 네가 뭐가 피곤해? 와서 밥만 쏙 먹고 집에 가는데 우리가 다 음식하거나 밖에 나가서 먹는데 뭐가 피곤하니? 여기까지 오는 게 피곤하면 그냥 다음부터 너희 집 근처에서 보자꾸나. 시모는 남편과 마찬가지인 생각을 했어요. 주말마다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해서 피곤해서 못 간다고 하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타박했고 매번 방문하기 어렵다고 하니 집으로 오시기 시작하셨죠. 집에 오시고서는 집 그릇부터 이불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셨어요. 남편의 태도에도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시댁 식구들의 예의 없는 행동에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정이 떨어지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눈이 정말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무리를 한 탓에 몸살이 나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던 상황이었죠. 통화를 하던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부랴부랴 음식들을 장만해서 직접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저는 그 사이 열이 너무 많이 나서 탈수 증세가 생겨 링거를 맞으려고 병원으로 갔죠. 여보, 아까 엄마랑 통화해보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직접 여기 온다고 하는데 나 병원에 가면 집으로 가서 엄마 좀 대신 봐줘.
여기서 링거 맞고 쉬고 가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당신이 먼저 가서 있어. 이 추운 겨울날에 어떻게 엄마는 오겠다고 하시는지. 어쨌든 반찬이며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올라오고 계신다고 하니까 당신이 좀 가서 있어줘. 내가 빨리 갈게. 그냥 장모님, 안 올라오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굳이 지금 오셔가지고 반찬들 놓고 가셔야 하신대? 아니, 이 눈 펑펑 오는 날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내려가신다고 하시는 거야? 혹시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건 아니지? 그런 거면 미리 말해. 나 밖에 가서 자고 올 테니까. 아, 그런 거 아니야.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하니까 엄마가 오시는 거잖아.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어쨌든 금방 나도 정리해서 갈 테니까 당신이 먼저 가서 문이라도 열어드려. 그래도 거의 1년 만에 뵙는 건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당신한테 큰 거 안 바랄게. 그냥 엄마 오시면 문만 열어드리고 조금 있다가 나가도 되니까 좀 그렇게 해줘. 남편에게 엄마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저는 병원에서 링거를 맞게 되었어요. 거의 다 맞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집 앞에서 경찰차가 세워져 있었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보고 있으니 갑자기 경찰 손에 이끌려 엄마가 나오고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경찰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갑자기 어떻게 경찰이 온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남편은 집에 없었고? 무슨 일로 출동하셨어요? 이분 저희 엄마세요. 제가 병원에 간 사이에 집에 들어가려다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시고 저랑 가족이에요. 저긴 제 집이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 팔은 놓으시고 얘기하세요. 일단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무단 침입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한 거거든요. 저기 계시는 주민분께서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출동을 한 건데 선생님께서 거주자시라고요? 저분께서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하셔서 저희는 무단 침입으로 어머님 모시고 가는 겁니다. 혹시 저쪽에 계시는 분이랑 아시는 사이신가요? 네? 저 사람 제 남편이에요. 남편이 무단 침입으로 신고를 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제 남편이고 여기는 제 엄만데 무단 침입이라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도 저희 엄마 오고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세요? 여보, 무슨 말이라도 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은주야, 엄마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김서방이 뭔가 오해하고 신고를 한 것 같다. 내가 계속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네가 알려준 비밀번호 치려다가 몇 번 틀렸거든. 그것 때문에 누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나 봐. 어쨌든 이렇게 딸도 왔으니까 오해는 풀린 것 같은데 그만하고 들어가렴. 나도 반찬 놓고 왔으니까 그냥 집으로 가마. 엄마는 웃으며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고 황당했죠.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몰랐다는 황당한 대답뿐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당신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한 거 맞아? 그리고 실수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 열고 들어온 거 당신이 봤었을 거 아니야? 그럼 경찰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엄마가 경찰에 끌려가게 했다는 거네? 당신 지금 영하 10도야. 이 추운 날에 엄마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다고? 오해야 당신. 오버하지 마.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잠들었었어. 밖에서 벨 누르길래 어머님인가 싶었는데 자꾸만 틀린 비밀번호를 누르길래 어머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한 거고 그때부터 경찰에 신고한 거야. 이미 어머님 들어오시고 난 후에도 나는 당황스러워서 경찰에 다시 얘기를 할 정신도 없었어. 무슨 해명을 그딴 식으로 해? 그럼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내 엄마도 당신 가족이라며. 어떻게 가족한테 이따위로 대하니? 당신한테 가족은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사람들이야? 아니지. 당신한테 가족은 시댁 식구들밖에 없잖아. 지금까지 참았던 내가 정말 등신이네. 당신 이제 그만하자. 이혼해! 남편은 엄마인 줄 몰랐다는 둥 이상한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한 후 시댁 식구들을 불러 모았죠. 그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시모, 시부가 빌린 돈들을 모두 밝혔습니다. 다들 서로 말이 되었던 건 아니었는지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삽니다. 이 엄동설안에 어렵게 여기까지 부산에서 엄마가 올라왔는데 무단 침입으로 엄마를 경찰에 신고하다뇨. 이대로는 이 사람이랑 살 수 없습니다. 정리할 테니까 지금까지 빌려가신 돈들 다시 돌려주세요. 그때 작성한 서류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이미 준다고 했던 날짜가 지났지만 참아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겨우 그런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너는 결혼이 장난이야? 아무리 그래도 화가 나면 서로 말을 해서 풀어야지. 온 가족들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니? 거기다가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시면 놀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혼을 왈가왈부하니? 가족인데 치사하게 그러는 거 아니다. 치사요? 치사한 건 바로 당신들이죠. 필요할 때는 알랑방귀 끼면서 가진 비위는 다 맞추더니 자기들 원하는 거 다 얻고 나니까 사람 무시합니까? 돈 빌릴 때는 저밖에 없다면서 온갖 좋은 이야기 쏟아내더니 이제는 치사하다고 하시냐고요. 됐고요. 제가 빌려준 돈 원래 다들 3달 전까지 다 갚아야 하는 돈들인 거 아시죠? 서류도 이미 다 작성했고 바로 주시지 않으시면 저 청구할 겁니다. 뭐? 청구? 얘가 시어른들 앞에서 예의가 없네 정말.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고 불쌍해서 받아줬건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해? 역시나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애가 아니니까 예의를 밥 말아먹었네. 뭐라고요? 그럼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남편의 예의는요? 어른이 집까지 찾아왔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남편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입니까? 아니,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잘 알겠네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남편은 자기랑 말을 하자면서 저를 끌고 나왔지만 저는 지금 내 몸에 함부로 손대는 것도 다 이혼 사유로 올릴 거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철저하게 이혼 준비와 채권 청구를 하게 되었죠. 역시나 남편은 오히려 장모님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다며 항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경찰에 신고한 내역, 한 번도 엄마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으며 만나지도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결국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시댁에서 빌려간 돈에 대해서도
바로 대응을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시댁 사업장으로 채권 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역시나 하루가 멀다 하고 취소를 해달라며 사정을 하며 연락이 왔죠.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울며 불며 전화를 해왔습니다. 당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을 배우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나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당신이랑 장모님이 그런 의도는 아닌데 내가 정말 잘못 생각을 했어. 내가 사정이 나빠지니까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장모님께도 내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할게. 아니, 괜찮아. 이렇게 인성 쓰레기 거르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네. 그 전에 빠르게 걸렀다면 좋았겠지만 그냥 인생 수업 세게 받았다고 생각할게. 그리고 당신이랑은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알지? 당신 인성 쓰레기라는 거. 나 쓰레기랑은 말도 하고 싶지 않거든. 이번에 전화 받은 건 이거 말해주려고 전화 받은 거야. 당신 왜 갑자기 그렇게 독하게 얘기를 해? 내 사정 좀 봐줘. 그 당시 상황 좀 이해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당신 사정? 웃기네. 내가 그렇게 아플 때 내 사정 좀 봐달라고 엄마 좀 대신 봐주라고 했잖아. 그때는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아니, 입장 바꿔서 생각할 거면 당신 먼저 그렇게 했어야지.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이나 정말 뻔뻔하네. 급할 때는 이렇게 애걸복걸 하다가 원하는 거 다 얻으면 또 사람 무시할 거 아니야. 그거 종특이니?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제발 전화든 얼굴이든 내 앞에 보이지 말아줄래? 남편은 그 전화를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후로 시댁 사업장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빌려준 돈을 받을 수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사업 자재들이랑 물품들을 정리하면서 빌려준 돈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인연을 모두 정리했어요. 시원하게 끝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이 오는 날이면 마음 한쪽이 시리곤 합니다. 그때의 엄마 얼굴이 생각이 나서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는 평생 엄마 옆에서 효도하며 살려고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장 날리고 남편과 갈라서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확실히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만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남편과 부부 생활을 이어간 지 5년 차가 넘어가면서 그래도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일 때만큼은 누구보다 제 편에 서서 얘기해 줄 거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모든 걸 산산조각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몇 달 전에 정신적으로 저에게 많은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엄마가 건강상 문제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엄마마저도 곁을 떠나시니 그 충격은 너무 크게 다가왔었죠. 아빠는 일을 하시다가 엄마 출산 소식에 제 얼굴을 보려고 급하게 오시던 도중 사고로 제 얼굴도 못 보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입이 닳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병이란 엄마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저에게 하셨던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요즘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눈앞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장암 사기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였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저 또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시곤 제 손을 놓으셨고 남은 인생을 엄마 없이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모가 저를 위로해주고 싶다며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집에 오셨는데 말로는 위로라고 하셨지만 시모는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뒤 남겨진 아파트를 정리해야 되는데 언제 또 알아보신 건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부동산 시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처분하라고 계속 보채셨습니다. 괜찮냐는 한마디 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신 시모의 눈빛은 욕심이 가득했어요. 사돈 사시던 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을 뛴 거 아니? 부동산 거래 보니까 몇 개 매물 나왔던 거 바로 팔렸더만. 어차피 그 집 처분할 건데 뜸들일 필요가 뭐가 있니? 부동산 시장이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처분해야지. 아파트도 연식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임대 아파트도 아니고 메이커 아파트라서 거래율도 좋더구만. 내가 물어봤는데 10억이 최대 맥심일 것 같다고, 더 이상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 지금이 최대치라고 말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서둘러 처분하는 게 어떻겠니?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도 엄마가 남기고 떠나신 유산인데 바로 처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영양가 없는 말이나 들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이 공돈으로 생기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지? 서둘러 처분하고 4억은 내 통장에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 이런 말을 내 입으로 꼭 해야 되겠니? 네가 먼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알아서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아파트 시세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처분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해주면 딱 좋을 것 같다. 같이 먹고 살아야 좋지 않겠어? 말로는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오셨지만 어머님 목적은 저희 엄마 아파트 처분 때문에 오신 거였네요. 4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처분할 마음 없으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말만 가족이지. 결국 돈 얘기 나오면 등 돌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에휴, 그만 포기하세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공돈으로 생기게 될 4억 그거 노후자금으로 좀 쓰고 싶어서 어렵게 말을 꺼냈으면 시미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어떻게 싫다고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사돈 재산 그대로 가져가는데 우리도 옆에서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찾아왔으면 좋은 마음으로 4억 주겠다고 할 수 있잖아. 내가 이런 며느리를 지금까지 옆에 끼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 앞으로 시집살이가 두렵지 않나 봐.
당신답지 않게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많이 놀라셨잖아. 꼴랑 사업 때문에 가족들과 등 질 거야? 그동안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아주 잘 알지.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일 시키기 전날에 항상 전화하셨잖아. 매번 명절 때마다 다음날 음식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나가서 사고라도 나면 안 된다고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잖아. 저번 명절 때 당신 생각 안 나? 잠깐 마트 가서 필요한 물건 샀다가 전화하셔서 어디냐고 하시길래 잠깐 동네 마트 왔다고 했다가 노발대발 하셔서 난리 났던 거 기억 안 나? 나를 아껴주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은 나를 일 시키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거라고. 그런데 나를 아낀 거라고?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엄마 세상 떠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네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일단 돌아가도록 하마. 어차피 공돈인데 의미 있게 쓰면 좋으니까 했던 말이다. 나중에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시모는 제 눈치를 보시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셨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편을 들어주기보다 시모의 말을 거들었다는 거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배웅해 준 뒤 다시 돌아와서는 저를 보며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당신,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사업 그까짓 돈 얼마나 된다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장모님 집 처분하고 남은 차에 4억 노후자금으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려.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 거야? 그 돈이 당신 집안 돈이야? 말하는 게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거 우리 엄마 집이야.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집안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내시는 것 보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따면 얼마나 좋아?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웬만하면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잖아. 어려운 거 아닌데 쪼잔하게 자꾸 이럴래? 같이 살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데 당신은 내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 이번에도 다를 건 전혀 없었고 당신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어. 우리 결혼 생활한 지 5년이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지우는 이제 3살이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항상 돌아오는 건 이런 대우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 유산인데 어머님이 본인 것 마냥 당연하게 달라고 하면 당신이 옆에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한동안 우리 엄마가 사시던 집에 있을 테니까 우리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어차피 장모님 아파트 처분하면 당신한테 떨어지는 돈도 많은데 시세 차익으로 얻게 될 4억 그거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좀 달라는 건데 그거 싫어서 우리 부부 관계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만든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그 돈 세상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거냐? 이렇게 각자 지낼 바엔 차라리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 이혼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더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아 제 딸을 데리고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분노를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서 풀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날 제가 겪었던 남편의 모습은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남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시모에게 4억을 준다 해서 대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남은 돈을 시모는 더 얻어내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할 테고 결국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 건 뻔했기 때문에 한 푼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5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 시모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을 때만 잘해주는 척 하시고 평소에는 제 얼굴만 보셔도 괄시하셨으면서 시모가 원하는 걸 얻으려 할 때만 저를 이용했던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엄마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의 연락도 없게 되자 남편과 시모는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까봐 불안했는지 이번에는 양손 가득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너무 생각만 앞선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얼굴 좀 보려고 다시 왔다. 사돈이 세상을 떠나서 요 근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라. 장어즙인데 이게 기력 회복하는 데는 특효라더라. 유명한 곳에서 진하게 내린 거니까 한 포만 먹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다. 당신을 위해 나도 선물 하나 준비했어. 엄마가 주신 장어즙부터 일단 먹어봐. 그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온 선물 보여줄게. 기대해도 좋을 거야. 나 지금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이러는 거 더 부담스럽고 적응 안 돼.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 보여줄게. 이거 봐봐. 엄청 귀엽지? 우리 둘째 가지는 거 어때? 하나는 외롭다고 둘째도 가지길 원했었잖아. 내 입장은 하나라도 잘 키우자는 거였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둘째 계획도 세울 테니까 그만 기분 풀고 집으로 돌아가자.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건데? 계속 이렇게 지낼 건 아니지?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둘째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지우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이 육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둘째까지 나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둘째를 가지자고 했던 건 지우 낳고 1년 뒤였어.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굳이 둘째까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얼굴 붉힐 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신경 써준다면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 동안 벌써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이나 떨어진 거 아니? 서둘러 처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떨어지게 될 거다. 오죽했으면 내가 너한테 장어집까지 내려서 찾아왔겠니? 내 아들이 베네 쪼고리까지 사와서 네가 원하는 아이까지 가지겠다는 말까지 했겠냐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게 눈에 보이는데 분위기 탔을 때 빨리 처분하고 빠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굴러 들어온 돈을
왜 다 걷어 차려 하는 건데? 이 집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함께 있던 공간이었으니까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을 처분하면 이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 있던 세월의 흔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집 처분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그 추억 때문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날려먹겠다고?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애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얼마나 많은데 추억 그거 하나 때문에 거저 들어온 돈을 걷어 차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정말 이러다가 시세 차이가 얻지도 못하겠다. 이거 놓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이 어머님 것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하려는 건데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시모는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 떨어졌다고 당장 처분해야 된다면서 저를 끌고 부동산에 가려고 했죠. 제가 싫다고 발버둥을 치자 시모 혼자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남편에 의해 몸이 들려 버렸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난리를 치면서 발로 남편의 얼굴을 내리쳤고 제 발 뒤꿈치에 얼굴을 맞게 된 남편은 바닥을 뒹굴면서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곧장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시모도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신고해보라고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자 주민분들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들이 왔고 그제서야 상황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달려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면서 코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또한 저에게 사과를 하려는 마음보단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였죠. 이미 너무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던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하려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문을 완전하게 닫지 않아 틈 사이로 들리던 대화 소리는 상상 이상으로 저에게 상처를 안겨 주었네요. 이러다 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져서 제대로 된 수익도 받지 못할까봐 내 속이 요즘 말이 아니다. 올랐을 때 처분해야지. 걔는 왜 이렇게 애가 답답한 거니?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좋게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그깟 추억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가서 확 엎어버릴까요? 지우 엄마가 이혼을 결심한 것 같은데 장모님 집은 저희 공동재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같은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걸로 분해를 해야 돼서 결국 손해는 저만 보게 된다고요. 다른 좋은 방법 없을까요? 왜 없어? 형은 나보다 몇 년이나 더 살았으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래서 장남 역할 할 수 있겠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면 결정적일 때 움직여야 된다고. 어차피 형수님, 이제 남은 가족은 한 명도 없잖아? 친척도 없는데 누가 형수님을 찾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해 못해? 아, 형이 형수를 처리하라는 말이잖아. 우리 집안을 위해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 어차피 형수한테 돈 한 푼 받지 못할 거면 사람을 시키든 아니면 형이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수가 세상 떠나면 우리 가족한테 떨어지는 돈이 10억이 되는 건데 그걸 생각해야지. 원래 계획이 형수가 아파트 처분하면서 시세 차익으로 생긴 4억을 나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대놓고 신혼집 하나 해주려 한다면 주지 않을까봐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이라고 조금은 불쌍한 척해서 설득시키려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면 형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형수님 처리해. 그리고 형도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이지? 그럼 지우는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바로 결정은 못 내릴 것 같다. 아이요, 그렇게 마음이 물러 터져서 큰일을 할 수가 있겠어? 네가 장남이면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할 줄도 알아야지. 걔야 내가 알아서 고아원에 보내도록 하마. 새 출발하는데 애가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어? 요즘 누가 애 딸린 남자를 만나겠어?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만 내도록 하자. 그럼 우리 가족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대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고 우리한테 위자료 청구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쟤는 혼자지만 우리는 딸린 입이 몇 개니? 너희 엄마 말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야. 막내 아들 신혼집 하나 마련해주고 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니?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여행 좀 다니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고 싶구나. 우리 큰아들이 엄마 아빠 소원 들어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으마. 인생은 한 번뿐이야. 알았어요. 제가 짊어질게요.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10억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한번 해보죠. 저희가 세운 계획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 짠 한번 할까요? 그동안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 해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서 효도해 드릴게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방금 뭘 어떻게 한다고? 교통사고로 나를 세상 떠나게 하고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을 너희들이 먹겠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저지를 생각을 다 하는 거지? 진짜 역겹다 못해 토할 것 같다. 당신은 나랑 함께한 5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지우를 고아원에 보내겠다는데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수긍할 수가 있어? 내가 오늘 너희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날 뻔했었네.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거든? 내 몸에 조금이라도 손대는 순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되는 거 하나 없네. 형,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경찰들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어.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버려. 그냥 단순 사고였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지유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당신이 그냥 우리 엄마한테 아파트 처분하고 4억 줬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잖아. 좋게 해결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을 때 서둘러 처분했으면 얼마나 좋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4억 넘겨라. 그럼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 아, 형, 뭐하고 있어? 이러다 경찰 오면 우리만 더 불리해진다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밀면 끝인 거라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 형은 우리 집안 가장이잖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정말 미쳤어? 내 품에 지우를 안고 있는 거 안 보여? 정말 날 여기서 밀어낼 생각인 거야?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거냐고!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었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던 남편은 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복도식 아파트 특성상 비명을 지르면 옆집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도와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흥분해서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와 저를 강하게 들어 올리려 했어요. 안간힘을 쓰자 남편 혼자서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시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몸이 들려서 아이와 함께 난간에 들어 올려지는 순간 주민분들이 달려와 남편과 시동생을 제압했고, 뒤이어 경찰들이 남편과 시동생을 연행했습니다. 하마터면 저와 제 아이는 두 번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될 뻔했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와 제가 떨어지지 않으려 온 힘을 다 짜내서 그런지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에 있는 시모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두 모자가 웃고 떠들며 먹던 술상을 엎어버린 뒤 효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남편한테 받으라며 시모 얼굴에 이혼장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뒤돌아 연행이 되고 있는 남편과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과 시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징역을 살게 하고 싶긴 한데, 제가 그 인간들이 나눈 대화 녹음과 저를 해하려 했다는 모든 상황이 전부 인정이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합의 보는 식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그 인간들에게 벌을 줄 수 없다는 말에 지금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와 아이가 떨어졌어야 처벌이 가능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 제일 불안한 건 그 인간들이 저에 대한 분노로 또다시 해를 가할까봐 걱정에 잠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내린 결정이 제일 현명한 방법 같아요. 돈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려 했던 그 인간들이 두 번 안 그럴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그 인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돈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도 이번이 처음 겪게 된 일이라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암흑 같았던 제 인생에 드디어 먹구름이 걷히고 눈이 부실 만큼 따스한 햇살이 저를 비추고 있네요.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지금 현재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작년 여름에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가평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바깥 바람을 쐬니 아이들도 기분이 좋은지 상당히 들떠 있었고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가족을 우선시 챙기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었죠. 그렇게 저희는 펜션에 들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야외 바베큐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여고 동창이었던 친구가 그 많은 펜션 중에 하필 같은 숙소에 잡히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제대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친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되면서 친구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저에게 계속 말을 붙여왔었죠. 문제는 저와 그 친구는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같은 반이었지만 저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그 친구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을 거닐고 다닐 만큼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저와 말을 섞은 적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싸운 추억도 없었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알아본다는 게 신기할 뿐이었죠.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옆에 앉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물어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고등학교 시절 때의 변함없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어느새 저희 남편과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저와 대화를 하는 것보단 남편과의 대화를 더 오래 하고 있었죠. 저와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가 세월이 지나고 아는 척 한다는 게 좀 불편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죠. 그런데 거침없이 말을 뱉으며 남편과 웃고 떠들던 친구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버릇없는 행동이 결국 한마디 하게 만들었어요. 어머, 그러고 보니까 내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은데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이는데 세월이 흐른 만큼 성격도 많이 변한 건가? 영은이 얘가 학창시절 때 워낙 말도 없고 조용해서 존재감 자체가 없었거든요. 워낙 범생이어서 반에서도 항상 순위권 안에 들던 애였는데 문제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말을 잘하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도 영은이가 재미없게 느껴졌는지 같이 놀아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영은이 같은 애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름이랑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친구들이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스트레스를 주거나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면 얘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그때 이후로 얘가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아무도 건들지 않았었어요.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것 같은데 그런 사건이 한번 터진 이후로 영은이 옆에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죠. 너도 그때 기억하지? 네가 하도 조용한 성격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너를 괴롭히려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 거품까지 물었었잖아. 기억 안 나? 그런 얘기까지 꼭 해야 되겠어? 과거의 일들을 왜 지금 들추는 건데? 그리고 너는 이제 자리로 안 돌아가니? 남의 아픈 상처를 입 밖으로 꺼내면 기분이 좋아? 내가 3년간 항상 너를 지켜봐왔을 때 느꼈던 게 뭔 줄 알아? 그 입이 문제였어. 친구들이 많으면 뭐해? 진정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을 텐데. 그저 관심받고 싶어서 친구들끼리 이간질 시키고 잘 지내던 친구들 사이도 멀어지게 했었잖아. 너도 결국엔 3학년 때 네가 한 행동들 때문에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엔 전학까지 갔었잖아. 왜 그렇게 쳐다봐? 너는 남의 과거 막 들춰도 되고 나는 그때의 너에 대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할 말 다 끝났는데 너도 더 할 말 없으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줬으면 좋겠어. 모처럼 나온 여행 기분 망치고 싶지 않거든. 우리가 서로 웃고 떠들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 그러게. 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오지랖 부렸나 보다. 남은 시간 잘 보내고 나중에 혹시라도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이건 내 명함이야. 나 의사 됐거든. 네가 그때 쓰러지는 거 보고 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아, 제가 너무 신뢰가 많았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 번 뵀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그럼 먼저 일어나 볼게요. 친구는 저에게 자신의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다시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전부터 친구와 삐걱거리게 되었지만 저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과거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뒤에서 전부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저에게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입이 문제였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발작이 좀 있었는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모르게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을 겪곤 했었죠. 다행히 성인이 되면서 그런 증상은 사라졌지만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었는데 친구는 그걸 세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입 밖으로 꺼내면서 잊고 살았던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친구의 과거도 입 밖으로 꺼내게 되었던 거죠. 원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의 거침없는 언행이 점점 제 심기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친구도 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는지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숙소로 돌아왔고 아이들을 재운 뒤에 한숨 돌리며 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 얘기를 꺼내면서 제 기분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해서 아는 척 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 좀 얘기했다고? 꼭 그렇게까지 정색을 해야 있어? 상당히 난감해 하던데? 당신이 쓰러지는 걸 보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잖아. 그때 당시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야?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의사가 되었고, 그걸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더 이상한 것 같아. 다행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아까 받은 명함 있지? 거기에다 전화해서 당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줘.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나중에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당신은 내 편이야? 아니면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걔 편인 거야? 내가 쓰러졌을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모든 걸 알지 못하잖아. 그런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 기분이 좋겠어? 친구라고? 나는 쟤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나에게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라고. 학창 시절 때 우리 엄마가 학교에 찾아오셔서 내가 가끔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고 했었는데 그걸 그 친구가 교무실에 왔다가 나한테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걸 들었는지 친구들한테 전부 다 소문을 퍼뜨렸어. 남들한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싶어 했고 관심을 좋아했던 걔는 결국 나한테 발작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친구들을 끌어들였던 거고 그걸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걔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몸에선 문제가 생겼고 발작이 일어나고 말았어. 그날 이후 친구들은 나와 거리를 두고 지냈던 거야. 이 모든 게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내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몸소리 쳐지는지 알아? 그런 상황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은 나한테 먼저 사과하라는 말이 나와? 오늘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남편은 당황한 듯 저에게 미안하다며 상처받은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친구를 보게 되면서 기분 좋게 시작했던 가족여행은 결국 좋은 추억이 아닌 안 좋은 추억만 남아버린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두 번 다시 만날 생각이 없던 저는 지갑에 있던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저녁 거리를 만들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연락 한 통 없이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염없이 한참 동안 기다리다 보니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네요.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어디서 뭘 했길래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었던 거야? 집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몰라? 당신이 오늘처럼 늦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뭐 하다가 이렇게 늦은 거야? 평소에는 어디 가면 간다고 미리 문자라도 남겨주던 사람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건데? 술도 많이 마시지도 않았네. 내가 며칠 전에 같이 일하는 형님이 이혼할 것 같다고 얘기했었잖아. 그 형님이 오늘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길래 같이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어버렸네. 당신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나 오늘은 상당히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누울 테니까 당신도 할 일 없으면 일찍 누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6시간 동안 문자 한 통 보낼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나지 않았다고?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나한테 숨겨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는 거 몰라? 우리가 하루 이틀 살았던 것도 아니고 눈빛만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하면서 살아야 돼? 하늘 같은 남편이 밖에서 볼일 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성격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항상 온유했고 나를 먼저 생각해주던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더니 자기 멋대로 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고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주말만 되면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함께 해주던 사람이 주말에도 새벽같이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남편의 행동을 바로잡으려 침착하게 다가가 대화로 풀어나가려 노력했지만 더 이상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어김없이 주말에 새벽같이 일찍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내게 되었고 남편은 제 팔을 뿌리치면서 분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네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나는 할 얘기 없으니까 집에서 애들이나 보면서 살아. 어디서 지금 착한 척이야?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말로 풀면 되는 거잖아. 서로에게 무슨 오해라도 생겼으면 풀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당신이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겠다고 약속한 날이라고. 애들은 오늘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들 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 거야? 어디 가는 건데? 답답하게 이러지 말고 제발 당신이 나한테 감정 상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안 돼?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남편은 저를 경멸하듯 노려보며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다며 저를 밀친 뒤에 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당황했었고 한순간에 변해버린 모습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었죠. 제가 알지 못하는 걸 시모가 혹시라도 알고 계실까봐 안부차 전화를 하면서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시모는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저와 잠깐 만났던 친구의 얘기였던 거죠. 너 저번에 내 아들이랑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친구를 만났었다며? 그런데 거기에서 네가 그 친구한테 안 좋은 말들을 꺼냈다고 하던데? 그이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제가 그때 충분히 설명했었는데 그게 건우 아빠 태도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잘못한 게 뭐가 없어.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 전부 다 들춰내서 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네 친구한테 엄청 큰 상처를 줬었다는데? 그래도 친구는 명함 한 장 주면서 나중에 병원에 들릴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했었다는데 너는 그 명함을 쓰레기통에 넣어 버렸다고 하더라.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아무리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그건 아니지. 어떻게 명함을 쓰레기통에 구겨서 버릴 수가 있니? 너는 학창시절 때의 기억을 아직까지 품고 있었던 거야?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도 될 문제들을 왜 상처를 주냐 이거야. 내 아들한테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화가 치밀던지 내가 정말 한 소리 하려 했었는데 내 아들이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하길래 그냥 꼭 참고 있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었는데 사람 참 괜찮더구만. 말도 참하게 잘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게 며느리감으로 아주 딱이더라고. 이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람은 다 인연이 있나 보더라. 내 아들과 그 의사가 그렇게 잘 맞을 거라 상상이나 했었겠니? 내가 아는 건 이것까지니까 나머지 네가 알아서 정리해라. 시모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들을 늘어놓으셨어요. 남편과 친구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은 놀러 갔을 때 만났던 이후 제가 버린 명함을 주어서
따로 연락을 취했었고, 그것도 모자라 시모까지 그 병원에 모시고 갔던 거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순간에 펼쳐지고 있는 순간이었죠. 뒤통수를 너무 크게 맞아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왔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남편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분노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할 말이 있다고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저와는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면서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모와 나눴던 통화 내용에 대해 전부 알려주었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내 친구랑 만나고 있다며? 어머님한테 다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야? 지금 당신이 나 몰래 저지른 행동이 무슨 뜻인지 알지? 무슨 뜻인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이 잘한 건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은 당신을 그래도 친구로서 가까이 다가온 것 뿐이었던 거야. 당신이 했던 말, 내가 고스란히 전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반에서 부반장이었다며? 그래서 장모님이 선생님과 나눴던 대화를 듣고 아이들한테 조심하라고 일러줬던 건데 일이 그렇게 커진 거였다고 하네. 한마디로 친구는 좋은 마음에서 다가갔던 거였고 당신은 그런 친구를 지금의 세월까지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거야. 성격이 그 모양이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친구를 만들지 못한 거지. 나는 그때 펜션에서 당신 친구라고 하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성격도 밝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왜 지금까지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였지.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학교 때 친구들과 서로 연락하고 지낸다는데 당신은 학교 때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 단 한 명도 없잖아? 그때의 일도 있고 해서 당신이 버린 명함 내가 다시 주어서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으시니까 병원에서 진찰도 좀 받을 겸 연락 한번 했었어. 그런데 그 사람 성격 정말 좋더라고. 얼굴도 상당히 미인인데 결혼까지 안 했더라고. 지금까지 남자들이 수도 없이 달려들었을 텐데 자기는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어서 환자에 집중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혼자 지내왔다고 하더라. 학생 때는 누구나 철없이 행동할 수 있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성격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당신은 과거에 얽매여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나는 그런 답답한 성격 맞추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였지. 이래서 시야를 넓게 봐야 한다는 건가 봐. 세상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나는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지 말아야 될 당신을 선택한 거고 지금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거지. 우리 엄마도 그랬어. 정말 괜찮은 여자 같다며 나보고 붙잡으랜다.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 맞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지금 내 마음속엔 소용씨로 가득 차 있는 상태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남편으로 한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지 않아.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있는 멋진 여자와 남은 인생 살 거니까 나랑 조만간 정리하는 걸로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이제 대충 알겠지? 나는 당신보다 소영씨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걔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전부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당신이 걔랑 웃고 떠들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애들은 오늘 놀이공원 못 갔다고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 잠이 들어버렸어.
며칠 잠깐 얼굴 본 걔가 당신 자식들과의 약속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너 솔직하게 말해. 그때 걔가 자리에 앉았을 때 눈을 떼지 못하더니 서로 대화 주고받을 때 너 걔한테 넘어갔니? 그래서 지금 대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나와 애들을 내치려는 거야? 빨리 대답해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건데? 얼굴도 예쁘고 결혼도 안 해서 몸매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능력 좋은 의사라서 홀라당 넘어갔니? 걔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 번은 봐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정신 차려. 내 가슴이 찢어질 만큼 상처를 받았어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이번만큼은 넘어갈 테니까 다시 제자리 잡으라고. 당신은 나랑 결혼했고 집안의 가장이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라고. 어떻게 할래? 끝까지 갈 거야?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야?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남편은 친구가 제 옆자리에 앉았을 때 첫눈에 반해버렸고 결혼까지 안 했다는 거에 저를 향한 마음이 변심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큰 배신감은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겨주었지만 아이들 때문이라도 한 번은 그냥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도 저희 가족 정말 행복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를 제가 있는 자리에서 받았고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 저와 아이들한테 등을 돌린 채 급하게 집을 뛰쳐 나갔네요.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저는 친구가 다니는 병원을 기억해 다음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제 앞에 나타난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대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남의 가정을 가지고 노니까 기분이 좋니? 이만하면 됐잖아. 이제 그만하고 제자리로 돌려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하필 내가 여행 간 그곳에 네가 나타났던 것뿐이고 너희 남편이 내 미모에 반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뿐인데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잠깐 인사만 주고받으려 했던 것뿐인데 너한테 명함 한 장 줬는데 너희 남편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나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자기 엄마가 몸이 불편해서 내시경 예약 좀 잡아달라고 하길래 한번 내원하라고 했었지. 그렇게 두 번째 만난 자리가 나는 무슨 선자리인 줄 알았다니까. 너희 남편이 이것저것 전부 물어보는데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그런데 네가 펜션에서 있을 때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좀 데리고 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먹었으니까 갚아주고 싶었고 너희 남편은 결국 내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니? 결국 너는 더 많은 걸 잃었을 텐데. 이제 그만해. 이쯤 했으면 됐잖아. 너는 지금도 그 성격 못 버리는구나. 학창시절 때도 한 사람만 몰아가다가 결국 걔가 해선 안 될 선택을 해서 네가 전학까지 가게 된 거였는데 아직까지 그때의 버릇을
지우지 못한 거야? 네가 내 남편한테 거짓말까지 했더라? 부반장이라서 걱정되는 마음에 친구들한테 알려준 거라고? 네가 주축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선동했잖아. 그래서 내가 발작을 했던 거고, 너는 내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걸 보면서 웃고 즐겼었어. 나는 그때의 기억을 지금까지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고. 우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만 하자. 그럼 각자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나도 정이라는 게 있는지? 너희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꽤 오래돼서 그런지 벌써 정이 들어버렸네? 꽤 매력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놓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거 알아? 나 이번에 휴가 냈는데 너희 어머님이 그 사람이랑 같이 제주도 여행 다녀오라고 여행 스케줄을 잡아주셨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 나를 벌써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나 제주도는 여러 번 가봤지만 우도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내 마음을 읽으셨는지 우도 여행 계획까지 전부 다 잡아주셨어. 내가 볼 땐 네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애들이랑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 저는 친구의 마지막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올라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친구는 썩은 인상을 보이더니 저에게도 뺨을 올렸고 결국 병원에서 저희는 격한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말았죠. 친구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을 꼭 무너뜨릴 거라며 사악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온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었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하고 싶은 조금의 마음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시모가 뜯어 말려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두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제주도 여행을 보내줬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대답을 해 주셨죠.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그걸 질문이라고 물어본 거니? 너랑 내 아들은 서로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불만이 많았었는데 최근에서야 서로 맞는 짝을 찾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기 전에 서둘러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 어차피 내 아들도 너를 더 이상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뒤로 물러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직접 나서신 건 저와 그이가 이혼을 하길 바라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지금 걔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했는지 아세요?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그이가 넘어간 것뿐이고요. 보기 좋은 떡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좋은 떡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딨니? 의사 며느리면 게임 끝난 거지. 너는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잖아. 얼굴도 별로, 몸매도 축 처져서 별로. 딱 하나 잘하는 거 있네. 애들은 엄청 아끼고 잘 돌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직업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그럼 내 아들 없어도 먹고 살 수는 있겠어?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제 말에는 이미 귀를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결국 제가 남편한테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사정을 하고 애원했지만 저희는 끝내 이혼을 선택하고 말았죠. 결국 친구는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소송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위자료를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잘 사는 집안일수록 남의 가정을 우습게 하는 그런 친구가 언젠가는 꼭 벌을 받길 간절히 바랬고, 저는 남편한테 정신적인 문제들과 이혼 미자료, 그리고 양육수당 등 여러 가지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친구한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진행이 되었기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 없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석 달의 숙려 기간이 지나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고, 정식적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상태로 한 달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와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저를 애타게 부르며 원래대로 돌리자며 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선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이제 숙려 기간도 끝났고 정식적으로 남남이 된 지 한 달이나 지났어. 나도 당신한테 더는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했어. 다 내 잘못이야.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아주 잠깐 튄 불꽃이었는데 내가 그걸 가라앉히지 못해서 앞만 보며 달렸던 것 같아. 나 지금 완전 낙동강 오리의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그 사람이 나랑 결혼을 안 해주겠대. 벌써 내가 질려버렸다는 거야.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한번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는 남자가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한다고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냐며, 짧은 연애였지만 즐거웠다고 갑자기 나를 차버리더라고. 나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애초부터 나와의 결혼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어. 결국 그 사람은 나한테 헤어짐을 통보했고 나는 현재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야. 엄마도 이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쓰러지셔서 누워버리셨다고.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 친구가 싫다고 해서 가정도 놓치고 갈 곳이 없어지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오겠다는 거네? 당신은 원래 이런 성격이었구나. 어찌 보면 나는 친구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네. 당신 같은 쓰레기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잖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걔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지?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걔가 왜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겠냐고. 걔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당신 낙장 불입이라는 말 알지? 판에 한번 내려놓은 패는 물리지 못한다는 거. 이미 끝난 판이고 당신은 더 이상 나와 아이들 얼굴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당신이 썼던 각서 생각 안 나? 아이들과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잖아. 양육 포기까지 한마당에 나한테 뭘 바라겠다는 거야? 그만 돌아가줘. 남편은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터라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결국 가정 없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자 자신을 배신한 친구에게 분노를 품었고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야 말았어요. 친구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 하는 순간 남편이 뒤에서 차로 돌진하는 사고를 유발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었고 남편은 결국 의도적인 사고를 냈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후유장애가 생겨 더 이상 의사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친구 앞에 나타나 자신이 저질러버린 죄가 얼마나 큰 대가가 뒤따르는지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친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저와 아이들은 부모님 집에서 함께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저를 비추고 있는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비록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졌지만 저와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것만도 감사할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